어서 오세요.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네.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그 투입 인구가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총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경제 산출물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고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데는 그 소위 인구 붐이 그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죠. 인구 보너스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페널티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에 연관을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제학에서의 연구는 아주 오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도 그 가족 관계도 다 이렇게 자유로운 거래 또는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오늘도 논문을 제가 경제학 논문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제 왜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다 작동을 안 하고 한국 정부가 300조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이르게 됐느냐. 그거는 그 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의 전제 조건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틀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정책을 백날 내놔봐야 틀리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나 가정들이 틀렸길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잘못됐길래 작동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싶은 거는 2차 대전 후에 시작된 베이비 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저출산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싶은 건 딱 이 베이비 붐이에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고 싶은 둘 이상 낳는 거. 뭐 둘 이상, 2.1 이상이 돼야 인구가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1 밑으로 가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명은 수명이 이제 늘어나지 않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면 두 사람이 모여서 애를 2명 낳으면 인구가 유지될 건데 그 난 애들 중에는 성인까지 가기 전에 죽는 확률이 한 0.5% 이렇게 있기 때문에 2.1명을 낳아야 이제 그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은 2.1명 이하로 나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데 노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간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인구 증가에 출산율은 줄어듦에도 그 인구 증가가 되는 거는 평균 수명 연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출산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6명, 8명 낳다가 쭉 이렇게 20년대에서부터 보면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산업혁명이 미국이 이제 이 경제대국으로 막 치솟으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1000명당 몇 명의 애가 태어나느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30명 태어나다가 거의 단기간에 한 20년 사이에 50%가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산업국가에서 공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인류가 이제 다 저출산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40년대 초반부터 이거 인구가 출산율이 치솟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베이비붐입니다. 근데 이제 그 30년대가 대공황이거든요. 그리고 40년대 여기가 2차 대전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무지 어려울 때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인구학자든 어떤 경제학자든 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막 10년, 20년 지속되는 거예요. 50년대까지. 우리는 이제 6.25 전쟁이 53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58년 개띠, 이때, 그때부터 58년 개띠가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나는 베이비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3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100만 명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그리고 지금은 5천만일 때도
20몇만이 태어나는데 그때는 3천만이었는데 네. 100만 명이 태어난 거니까 얼마나 큰 베이비 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한 20년 지속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년 지속되니까 이게 이제 이 산업화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가정이 잘못됐는가 보고 연구들은 무지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될 줄 알았어요. 다시 이제 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바로 60년대부터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훨씬 많이 떨어져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재미있어요. 저기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조금 반등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 조금 반등한다 뭐 이런 몇 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데요. 그간 우리나라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어요. 왜 베이비붐이 2차 대전 끝나고 생겼냐. 그랬을 때 이제 다 하는 얘기가 2차 대전하고 대공황이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전쟁 끝이 정전이 됐고 평화가 왔고 대공황도 끝나고. 그리고 이 대공황 전쟁하고 대공황이 되면서 루즈벨트하고 닉슨이 어마어마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거든요. 그 중에 우선 군인들을 위한 베테랑스 프로그램, 우리 이제 보훈부 프로그램이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거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그 베테랑스한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참전용사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 크게 있고, 이제 복지가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긍정적으로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결혼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밀려서 한꺼번에 결혼을 막 했다는 거. 그래서 결혼 러시라고 하신 거죠. 네, 결혼이 넘쳐왔다는 거고. 네, 결혼 러시.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다 전장에 가니까 군수품 만드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성들이 경제 참여가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와중에 전쟁 와중에 여성들이 경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숙련된 기술을 배우게 돼서 군인들이 돌아와서 남자들이 경제 참여할 때도 이 전쟁 중에 그 경제 참여했던 여자들은 계속 회사를 다녀요. 네. 그래서 여성의 경제 참여에 아주 좋은 어떤 부분에서 모멘텀이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네. 전쟁에 뭐 다 남자들이 가니까 뒤에서 포탄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군화도 만들어야 되고, 뭐, 군용 식품도 만들어야 되고, 비상식량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공장이 있는데 군인들이 갑자기 돌아오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참여 있는데 막 결혼해야 되는 젊은 여성들은 갑자기 취업이 더 안 되게 되겠죠. 남자들이 확 돌아와 버렸으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취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이런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세대,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30, 40대 여성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는 더 경제 참여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이, 남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그냥 빨리 얼른 결혼을 해서. 그래서 외벌이 가정이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베이비붐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대공황 다음 세대가 경제 참여 못해서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또 증명도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두 나라의 출산율 변화인데 요 점선 안에가 전쟁 2차 대전 때거든요. 근데 출산율이 언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나요? 이 대공황이 끝나는 시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요. 전쟁 중에도 막 늘어나죠. 그죠? 저기도 전쟁 이전에, 뉴질랜드 보면 전쟁 이전에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사람이 돌아왔고 그때 결혼 못했던 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몰려서 했다는 가설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을 때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아니, 요 점선인데 저대로 하면 출산율이 전쟁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또는 이전에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끝난 건 이때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 시작하는 시점이고 2차 대전 끝나는 시점인데 이때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전서부터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도 여기서. 그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끝났을 때는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분야의 연구를 종합해서 한 연구인데 베이비붐의 원인은 뭐고 우리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냐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뉴질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서방 국가들에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이제 그 베이비붐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탈리아 없었어요. 이탈리아 없죠. 저 뒤에 계속 내려가지 전후보다 올라간 적이 없죠. 네. 포르투갈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 있었어요. 폴란드는 전쟁 후에 시작돼요. 그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저 독일 같은 데는 전쟁 이전에 베이비붐이 시작됐다가 여기 보시면 전쟁 이전에 시작됐다가 전쟁이 이미 네. 끝나요. 다 다르네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됐던 설명들이 다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은 네. 베이비붐을 겪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전쟁 때문에 미루어졌던 결혼이나 여성의 경제 참여율의 변화 때문에 베이비붐이 있다면 전쟁이 없던 나라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그 당시에 그 베이비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 원인론이라는 거는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까? 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산율 변화는 예측되지도 않고 원인이 설명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알았던 설명, 단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거는 그때 나온 피임 기술이 형편없어가지고 애 안 가질 줄 알고 피임을 했는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불완전한 피임 기술이 출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게 부분적인 설명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재밌네. 전망이 출산율을 높였냐? 출산율하고 직접적 관계 없어요. 5%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출산 전에 결혼이 늘어났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기 전망이 좋은 게 결혼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결혼이 출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거에 부분적인 설명은 돼요. 네네. 그래서 출산을 늘리려면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해야 돼요. 네네, 남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설명은 지금 알지를 못해요. 일반화 시킬 정도로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베이비붐이 왜 갑자기 계속 줄다가 20년 동안 왜 애를 많이 낳는지를 어떤 학자도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네. 만약에 명쾌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변수들만 우리가 조작하면 다시 반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내려가는 출산율을 어떻게 반전시킬 거냐. 그쵸. 옛날에 내려가지 않을 때는 따질 거 없어요. 그죠? 지금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질문은 이런 거죠. 왜 결혼을 안 하게 되냐. 그렇죠. 그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출산 붐은 결혼 붐이 선행됐다.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율도 출산도 는다. 이제 유럽에서는 요새 결혼 안 하고도 동거하면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죠? 어쨌든 남녀가 파트너십을 맺어야 애를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는 애를 낳는 딴 데 가서 뭐 정자를 기증받아서 남자를 기증받아서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니까.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들을 때 그 좌파 성향 교수님들이 항상 프랑스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 동거해도 그 동거 관계에서 애 낳아도 차별 없이 이렇게 학교 교육 뭐 무상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고 뭐 티 안 나게 다 그 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한국도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동거하더라도 애 그냥 자유롭게 낳고 기를 수 있게 차별 없이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항상 프랑스 케이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그 성을 굳이 따지고 그럼 우리나라 같이 해서 뭐 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공 무슨 파까지 따지는 나라에서 그걸 바꿀 수 있겠냐. 이제 그게 조작 가능하냐는 질문은 던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저출산은 결혼 또는 파트너십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파트너를 못 찾는 게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거예요. 남성이 파트너를 못 찾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저출산 정책은 출산 정책이면 안 돼요. 결혼 정책 또는 그러네요. 파트너십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을 돕는 데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워킹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도 애를 많이 낳아요. 그쵸. 특히 소득이 높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왜 보시면 이제 가구 중에 결혼한 가구의 비중을 보면 미국도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이거는 결혼 안 할 뿐만 우리도 지금은 이제 단독 싱글 1인 2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아주 청년들이거나 노인들이에요. 대부분 1인 2인 가구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구가 분화됐기 때문에도 있지만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보면 이 결혼 안 하고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는 비중은 30%로 거의 일정해요. 네. 예, 예. 그리고 결혼하면서 애를 가지는 비중은 과거에 한 50%에서 지금 18%로 빨간색으로 줄거든요. 그러고 여기 혼자 살면서 애 없는 가구가 지금 한 12~13%에서 30%로 네. 지금 60년에서 2020년에 변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혼자 애 낳는 싱글 패런트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결혼 안 하면서 애 없는 가구만 늘어난 거예요. 그거 늘어난 만큼 결혼하면서 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는 가구도 별 차이가 없고, 네. 혼자 싱글로 막 애 많이 낳는 것 같은데 싱글로 애 낳는 그 가구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살면서 애 없이 혼자 사는 가구만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거만큼, 그 늘어난 것만큼 결혼하면서 애 가고 있는 가구가 줄어든 거죠. 상대적인 네, 비중이. 네. 그러니까 결혼은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애 안 낳는 사람이 많아진 게 이 저출산 감소의 원인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무지 재미있는 건데요.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예, 진화 심리학에서 여성은 자기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애가 20명 미만이잖아요. 1년에 남자가 하나를 애로 출산을 하면 1년 동안 애 못 낳잖아요. 그지? 그쵸. 네. 예, 임신하는 동안은 더 못 낳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서 10대 후반서부터 과거에 요즘은 이제 폐경기도 늦어졌지만 상당히 40대에도 낳는 사람이 많았지만 40대까지 난다고 그래도 매년 하나씩 나도 한 20명 나면 맥시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임기로 해서 그래서 하면 추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애의 숫자는 제한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면 그 제한된 자식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죠. 죽지 않고.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반면에 남자는 후손을 언제까지 퍼뜨릴 수 있어요? 옥황상자 만나러 갈 때까지. 예, 얼마 전에 미국에서 96살 되신 유명한 연예인이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저 봤어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 드니로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논란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제약 없이 무제한 퍼뜨리게 내준다 그러면 많이 퍼뜨리면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이 많겠죠. 그죠? 징기스칸이 가는 데마다 가서 씨를 퍼뜨려서 징기스칸 후예가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데거든요. 그래요? 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정복의. 예,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남자를 고를 때 내 자식이 굶어 죽지 않게 상당히 셀렉티브하게
신중하게 고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회학의 연구에 많이 있어요. 아니 저도 수업 들을 때 예. 결혼정보업체 쪽에도 이미 서베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자 A, B, C, D 등급, 남자 A, B, C, D 등급이 서로 결혼할 때 화살표를 쏘는데 남는 게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나가잖아요. 여성은 A가 남고 결혼 못하고 남자는 밑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밑에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옛날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 닫혀져요. 왕이 여러 명 거느리고 귀족, 우리나라 양반도 다 서너 명씩 거느리고 여러 명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여자들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제일 위에 사람한테로 첩으로 둘째, 셋째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원래는 옆으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많이 가버렸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여성한테 불리한 결혼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불리하냐면 저 끝에 있는 남자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아니 온건패미들도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A가 그럼 결혼 못하고 그러니까 골드 그 싱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남성 밑에 경제 하층들이 이제 남는 건데 그 온건패미들도 그럼 누가 더 비참하냐? 남자들이 훨씬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신데렐라 증후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 보세요. 로맨스 드라마는 다 그거예요. 예쁘고 착하고 가난한 하층계민의 처녀가 왕자하고 결혼하는 그렇죠. 거예요.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걸 우리가 이제 상승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신분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 네. 이걸 하이퍼감이라고 그래요. 상승혼. 그래서 이 과거의 봉건 시대에서 자기가 아무 재산이 없고 딸만 둘이 있으면 이 농부가 자기가 부여해주는 유일한 길은 딸들이 상승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이가 귀족을 만나는 거죠. 아 사실 지금 한국 부모들도 그거 바라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재벌 드라마가 다 그런 거잖아요. 착하고 이쁜 여자가 재벌하고 만나서 연애하는 게 지금도 다 넷플릭스 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전만 다르지 신데렐라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상승혼이에요. 근데 이 하이퍼감이라는 말은 그 신분제가 뚜렷했던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신분보다 높은 신분을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같은 신분을 가는 걸 호모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려서 가는 거를 하이포감이라고 그래요. 하이포감. 그러니까 상승혼, 뭐 옆으로 가는 거 수평혼, 뭐 하강혼이겠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상승혼 경향이 강하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남자들이요. 여자를 볼 때 제일 매력 없는 여자, 제일 매력 있는 여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쭉 그 결혼 OkCupid.com이 결혼 연결해주는 데이팅 업체잖아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소위 정규분포처럼 평가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주 극단으로 치우쳐요.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저쪽으로 가면 그 매력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한테 다 몰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 쪽으로 가면 다들 급격히 이 매력을 떨어뜨려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쭉 편해지는데. 아니 그 드라마 대본 쓰는 작가들도 딱 그 얘기를 한대요. 한국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그 비중이 전체에서 몇 %가 되나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대요. 그렇게 돼야지 시청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향혼의 어떤 이 로맨스 이런 요소들이 딱 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들이. 근데 옛날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신분이 낮았잖아요. 결혼을 못하면 혼자 생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조가 이랬던 거예요. 남자들이 높고 여자들이 낮죠. 그러면 모든 계층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여기 여자 1등이 남자 3등급 정도밖에 소시오 에코노믹 스테이트가 없으면 여자는 혼자 취업도 못하고 결혼 못하면
아무리 이뻐도 그쵸. 못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부도 여자들은 안 시켰기 때문에 여자의 1등이 고졸이었으면 남자의 3, 4등도 고졸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상승혼을 가능할 가능성이에요. 근데 지금 남자 여자가 같아지면 네. 자, 여자가 자기보다 한 적어도 3단계를 높은 사람한테 주로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네. 저 10등은 7등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9등은 6등한테 가고 그러면 4등이 1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1등은 1, 2, 3등으로부터 상당히 경쟁을 받는 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중에 일부가 선택이 되겠죠. 저 남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위의 여성들은 짝을 못 찾을 가능성이 있고 그쵸. 밑에 남자들도 짝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여성은 A급이 결혼을 못하고 그쵸. 남성은 D급이 결혼을 못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 들면 더 결혼을 하기 어렵다지만 그래도 이 1, 2등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력이랄지 자산이 남죠. 예. 근데 이 하층 남성들은 진짜 아무것도 경제력도 없는 거예요. 없고 배우자도 없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결혼한 사람들은 사회적 위층에서 결혼을 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훨씬 사회적 신분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이걸 이제 메리지 이니퀄리티라고 하거든요. 결혼에 의해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전에 왜 여성 우리가 첫번에 저출산의 이유를 얘기할 때 여성의 신분 상승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경제적 기회 확대. 네. 그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냐면 결국 결혼을 양쪽 다 못하는 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애를 덜 낳는 것보다도 결혼 파트너십을 맞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또래들은 제 또래는 알파 메일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파 메일이라고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이 1, 2에 있는 남자들은 이 여자를 다 취할 수 수 있다, 다 예.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독식할 수 있다, 독점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알파 메일이라는 거예요. 슈퍼 예, 메일. 그게 이제 저기 침팬지나 물개에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네. 그 동물에서는 그 무리 중에서 싸워서 1등하는 놈이 다 후손을 퍼뜨릴 기회를 독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력 네. 빼고 예. 배경 괜찮고 외모도 뭐 준수하고 하면 정말 정말 상위 포식자다 뭐 이런 얘기해요. 네.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한번 보세요. 소득이 제일 높은 쪽 10분위에서 1분위에 보면 30대 와. 그 임금 근로자의 혼인율의 위에가 남성이에요. 어떠세요? 와. 아주 뚜렷하죠. 격나라하게 다 드러나네요. 네, 여성은 네. 변화가 없어요. 소득 네, 네. 수준하고. 되려 소득 수준 낮은 쪽이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네요. 네. 제일 낮은 쪽이 제일 높은 쪽보다도 결혼을 많이 해요. 이 1분위에서 남녀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왜 그게 뚜렷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성의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 남성의 결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출산이고 여성 문제로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성인지 해결책이 없는 감수성 거지. 뭐 그쪽으로 흘러가고. 예,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여성의 출산 문제로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큰 원인은 남성의 결혼의 문제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그러니까 완전 지금 분리해서 봐야 될 거를 예. 같이 묶어가지고 출산율 저출산율의 원인인 것로까지도 다 이어서 보니까 이게 완전 틀린 진단이고 분석이라는 거잖아요. 예. 남성이 결혼을 못한다. 그리고 그거는 소득이나 어떤 이 사회경제적 계층의 그 차이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 지금 이게 진짜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예. 얼마나 남성들은. 적나라해요.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예. 상위 10% 소득자는 90%가 결혼을 해요. 여성들은 근데 고만고만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냐.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최근 그 미국 사람들이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가족 구성이나 저출산 문제를 미국 사람들이 연구해요. 미국 연구소가 정책연구소가 이 네. 중국이 미국을 경제 상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미 피크를 쳤다라고 하는 가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예요.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인데 보시면 항상 보면 애 없는 남자가 애 없는 여자보다 많아요. 이게 지금
성인들 중에서 애 없는 사람의 비중이거든요. 네. 자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손을 못 버티는 건 여성이 아니고 누구냐? 남성이에요. 네.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중국이 심각해지냐면 저렇게 심각해져요. 네. 그러면 이 사회가 무지 바이올런트해지거든요. 네. 저 애 없고 저런 남자들이 그러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여성 상일에서 남자들이 적응을 못 하고 있다는 책들이 전부 이렇게 많아요. 이게 Man Interrupted, The Boy Crisis, Man Out, 남자 네. 없어졌다, The End of Man,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이게 Of Boys and Men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현대의 수컷들은 남성들은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주목받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통계를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예요. 아, 자살하는 숫자요? 예. 다 증가해요. 99년에서 2019년에 보면 미국에서 다 증가했죠. 네, 네. 그렇지만 저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잖아요. 네. 남자가 4배 이상 많아요. 자살률이. 와. 그 중에서도 이 10대에서부터 요게 지금 가장 근로를 그 경제 인구거든요. 15세에서 65세 네. 사이에 여기서 여자가 요만큼 늘어난 사이에 남자는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아, 이거 원래 기초도 적은 데다가 그렇죠. 아, 이거 보니까 좀 슬프다. 남자들이 훨씬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좀 이렇게 터칭이 되는. 예. 남자들이 훨씬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냐면 65세 이상이 이래요. 65세 이상이 특히 75세, 80세 이상에서 할아버지들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는 노인들 자살률이 이렇게 안 많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빈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남자들이 스트러글링한 세상이라는 거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예. 남성보다 남성의 중위값, 남자들 쭉 놓고 제일 가운데서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여자가 1913년에는 13%밖에 안 돼서 지금 40%가 남자들보다 많이 벌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성이 이미 40%가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1979년 임금에서 2019년까지 임금을 보면요. 이게 우회가 여성 중에서 상위 20%예요. 연두색이요? 예. 네네. 그 밑에가 그 다음에 이게 여성의 중위값이에요. 예. 그러면 남성의 상위 20%가 이거예요. 남성의 상위 20%의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여성의 상위 20%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중위값이 이거거든요. 네. 남성의 중위값은 임금이 79년보다 실질 임금이 줄었어요. 2018년에. 그죠? 네. 근데 여성의 중위값은 요거예요. 네네. 여성은 쫙 올라갔죠. 그럼 하위 20%를 보면 이게 남성의 하위 20%예요. 네. 그 다음에 여성의 하위 20%는 빨간색이에요. 여성은 하위 20%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상위 20%도 여성의 상위 20%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낮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원래 여성이 낮았으니까 네. 남성하고 비슷해도 상승률로 보면 여기가 높은 거죠. 그렇죠. 이건 상승률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 훨씬 빠르게 네. 남성들을 제압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 경제적으로. 네. 예. 그래서 아, 저 허성수님 재밌네요. 제 눈이 불안하다고. 저 페널티가 두렵지 않으세요? 이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임금 격차는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백인들이 1979년에서 2020년에고요. 이게 백인 여성의 임금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확 여성은 확 늘어났죠. 그죠? 그러네요. 남성은 별로 못 늘어났죠. 네, 예. 여기에 흑인 남성이고 흑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이 백인 여성은 이미 흑인 남자들보다 많이 벌어요. 그러네요. 예, 그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다 많이 벌고 여자들은 못 벌었거든요.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그 스타들 중에서 이제 사회 운동 관련 발언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이제 지금도 여성들이 같은 일을 해도 돈을 훨씬 못 받고 있다면서 프로테스트 하자고 막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면 딱 이거에 의하면 이것만 보는 거네요, 지금. 예. 그죠? 근데 트라우마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하고 내가 앞서 있는데 뒤지는 거하고 어느 게 트라우마가 크겠어요? 절대적으로는 내가 지금 조금 앞설지 몰라도 나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내려가고 있고 누구는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고 있는 쪽은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쪽은요. 훨씬 트라우마가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백인 남성 대학을 못 가 나온 남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앞에 같은 현상. 그래서 그 미국 가정에서 이미 40%가 여성이 주요 수입원이에요. 혼자 벌거나 더 많이 벌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 추세는 훨씬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여성 상위 시대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백이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숫자가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사학위예요. 네네. 학사학위가 81년부터 플러스로 왔잖아요. 여자가 더 많이 대학을 진학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부에서 그 다음에 석박사나 전문직. 그거는 언제부터냐면 90년대부터 여기에 100을 넘어가면 100이 네.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은 숫자로 들어간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50%였던 얘기는 석박사나 전문직에는 남성이 50%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여성에 비해서. 여기도 그 학부에도 남성이 25% 이상 많았던 거죠. 이게 네. 줄어들다가 학부에서 남녀 비율가 같아진 게 80년이고 석박사 과정 그 고수익 측에서 여자가 더 많아진 게 90년이에요. 야, 그런 것도 통계가 있다니 재밌네요. 근데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석박사나 프로페셔널에서. 자, 지금 대졸 이상의 남자하고 여장의 비가요. 네. 이 주황색이 여자고 네. 파란색이 남자잖아요. 네. 다 여자가 많아요. 서구에서.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노르웨이, OECD 평균,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다 23세에서 35세 사이를 보면 지금의 청년을 보면 모든 대졸 이상의 전문대 이상에서 누가 더 많냐? 여자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젠더 갭이 큰 나라에 속해. 맨 후에가 코리아거든요. 대학 제일 많이 가잖아요. 남자 65%예요. 그렇죠. 여자는 거의 80%예요. 저도 뭐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특히나 대학원은 진짜 한 80%가 여자고 한 20%가 남자. 뭐 과마다 특성이 있겠으나 어쨌든 대학원은 여성들이 어쨌든 남녀 학력 격차가 여성 우위가 별로 없는 나라가 거의 유일한 데가 멕시코예요. 거의 대학 가는 사람이 25%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다른 나라 보면 일본, 카나다 보세요. 카나다 얼마나 큰지. 호주, 영국, 그죠? 네. 미국, 뭐 노르웨이 다 그래요. OECD 평균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아이슬란드 보세요. 여자가 월등히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라스베가스에 있는 공립학교 UNLV의 연도별로 이 밑에가 여자고 위에가 남자거든요. 네. 보면 쭉 다 여성은 계속 늘고 남성은 계속 줄잖아요. 네. 입학만 이런 게 아니에요. 졸업 보세요. 저 졸업하는 비중을 보면 더 커요. 남자들은 졸업 못하고 중간에 다 드롭하거든요. 많이. 네. 여자들은 끝까지 해서 거의 다 졸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 6년 평균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젠더 갭이 점점 커져요. 네. 그죠? 예. 네.
고등학교에서 이게 성적 10분이거든요. 네. 이게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10등까지고 100명 중에 이게 90등까지고 80등까지고 이제 그 밑에 꼴찌인데 네. 저 비중이에요. 그 위에 하늘색이 여자고 이 짙은 색이 남자예요. 네. 성적 누가 잘 받아요? 아니 이거는 아들 가진 엄마들이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제 누나도 한 네. 명이고 요즘은 또 가뜩이나 수행평가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그거까지 합산되면은 역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 이런 게 무지 어려웠어요. 본고사에.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수학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수학이 대학 입시를 좌우할 때는 본고사에서 네네. 그 서울대 여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가정대 간호대 빼놓고 나머지는 극소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수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본고사가 없어진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궁극적인 차이를 해요. 근데 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뭐의 중요성이 더 커졌냐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영어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어요. 어학은 여학생들이 훨씬 잘해요. 그죠? 네. 예, 이거예요. 네, 그리고 제조업이나 이렇게 힘써야 되는 이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제 자동화되고 사무직 서비스업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몸 육체적 힘을 강조하는 남성의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사회 참여 기회가 높아지는 거는 산업의 변화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러니까 좋은 성적 받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게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잖아요. 그죠? 네. 66%대 34%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누가 많이 가요? 그쵸. 여성이 많이 가죠. 그럼 좋은 대학에 여성이 많이 가니까 사회 진출 좋은 직에 여성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시대가 함께 예. 됐죠. 우선 하나는 이 교육이 여성 편향적으로 가고 있어요. 야, 초등학교 얘기하면 진짜 말도 못하죠. 학교에 어린 시절에 남자 선생님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여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롤 모델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저 성비인데 특히 초등학교에 남녀 교사 성비가 저렇게 되는데 제가 또 많이 접하는 거는 바로 저렇게 적은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발령이나 이런 거 났었을 때 상당히 성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임지 발령이 있어서 더 외진대로 숙직은 본인 남자가 나가고 그죠? 그런 네. 것도 사실은 워낙 네.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남성이 더 불행하게 느끼겠죠. 그죠? 네. 같은 급여 받으면서 당직하고 그렇죠. 또 벽지는 남자들 보내고 시골 보내고. 네, 보내고. 근데 이제 같은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이 결혼할 때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들은 엄청 시집 잘 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 하니까. 예, 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쪽에 그런 속하죠. 거에서 어떤 박탈감을 얘기하는 남자 초등학교 교사들을 제가 또 알거든요. 예,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여성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는 커서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교육의 여성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달라요. 뇌가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이게 IC가 뭐냐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뭐 하고 싶은데 참는 거. 그 다음에 이 SS는 센세이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험을 즐기는 거. 네네.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충동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급격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성숙해져요. 그죠? 그리고 그 모험을 찾아가는 거는 이 네. 티네이저가 지나면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20대 중반이 되도록 모험을 즐기고 자기 충동을 잘 억제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나쁜 거예요. 좀 재밌네. 이런 것들 그죠? 있다는 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있다는 게. 다음 주에 시험인데 네. 게임을 하면서 센세이션 시킹을 하는데 네. 여학생들은 컨트롤 하는데 남자들은 컨트롤 못 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술 먹어야 되는 센세이션을
남자들은 찾고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여성들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졸업도 더 많이 하고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죠? 뇌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뇌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산업이 여성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가고 글로벌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렇게 하고 자동화하면 머슬의 힘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근육의 힘은.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들 자원봉사에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드론 조절하는데 뭐 남자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예. 남녀 갈라치기라고 또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냥 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네. 얘기하는데 무슨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는. 네. 예. 미래의 결혼 자, 가능성?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교육 아. 트렌드를 보면 여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면 의회 여성 A급이 점점 커지고 남성의 D급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네. 이쪽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결혼하는 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죠. 미스매치가 많아지니까. 미스매치가 많아지죠. 상승혼의 이 충동이 계속된다면. 네,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요. 근데 네. 여성이 지위가 높아지면 남성이 돈 잘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상승혼의 비중은 줄고 대등혼의 비중은 커져요. 네. 이 경제가 개발되면서. 네네. 근데 한국은 소득이 올라가는데 상승혼의 비중이 커져요. 우리나라가 이 동양적인 가치관 때문에 네네.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해요. 소득이 낮은 남자들하고. 네네네. 이게 동양이 저출산을 하는데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게.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네요. 예. 지금 현재 출산 정책은 결혼한 또는 애를 낳는 엄마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결혼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이 그러니까 없어요. 출산율에. 예, 네. 아니 결혼을 바꿔야 출산이 늘어나는데 네네. 그리고 현재는 결혼 가능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사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데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자, 저 사람은 지금 능력이 없어. 근데 정부가 애 낳는 기르는 비용도 대줄 거고 집값 보조금을 줄 거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 상승혼이라고 하는 건 거의 진화론적으로 본능적인 거거든요. 네네.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는 거가. 그래서 그거는 사후에 보조금 받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카운트가 잘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남자 여자의 상대적 지위를 바꾸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힘든 파트타임 직업이고 알바 뺏기 못하고 그거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애 기르는 걸 정부가 보조해 준들 집을 싸게 준들 저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택을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높일 거냐 현재까지는 알려진 정책이 없다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또래들도 예. 받을 결혼이라고 이게 하면 지금 왜 전에 제가 네. 이준석 대표를 되게 옹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이대남들을 국힘당에 들어오느라고 막 애를 썼잖아요. 네네. 그때 젠더 페미니즘, 극렬 페미니즘 문제 같은 것들을 되게 치고 나왔었잖아요. 그쵸. 지금 20대, 30대 세대 젊은 세대한테는 특히 남자들한테는 사회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불리한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이 상당히 널리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를 남성은 우월적 지위에서 살았던 장년 노년층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젊은 세대들이 해야 돼요.
그죠? 야. 예, 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이제 출산. 예. 그러니까 애엄마들은 또 애를 낳고 기르는 그 애엄마들은 또 불행합니다. 서로 예. 비교하게 되고 우리 예, 애는 예. 뭘 시키고 저 집에는 뭘 시키고부터 해서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이제 또 불행의 그래서 불행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네. 그러니까 제가 저출산 대책들이 작동 네. 안 하는 몇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저출산이 반전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건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결혼도 못하는 게 대부분 남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남성이 한데 그래서 네. 근데 남성의 결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외면하고 여성의 출산 정책으로 생각하고 갖다 돈을 퍼붓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게 이제 오늘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성 정책도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남성 정책도 그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남성이 결혼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는 한 그쵸. 이게 뒤집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예. 다음 시간에 또 할 것은 바로 결혼 이후에 이제 그 예. 아이 양육의 부분에서의 또 경제학적인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자녀 기르면 행복한데 그다음에 양육이나 출산의 비용을 줄여주면 여자가 애 많이 낳을 텐데 이런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게 왜 틀렸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다들 출산만 본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의 과정 이것이 20대, 30대들이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사회경제적인 이런 거에서 이제 서로 고도의 게임을 하듯이 서로 득점 올리듯이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만연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데이터로도 잡힌다는 게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간신히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또 낳는데 이 기르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랄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엄마들은 또 불행함을 느낀다. 과연 행복한가? 누구의 행복이 우선돼야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게 상당히 심오한 얘기가 될 텐데 일단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마저 설명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뒤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금 스튜디오 밖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방송 마저 이어서 할 거니까 시청 많이 시청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